우리 재고자산의 이론적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요거 가기 전에 요런 퀴즈 문제 같은 모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운영하는 회사가 판매하는 판매 목적에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맞는지 틀리는지. 얘는 맞죠. 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뭔가 팔아야 되는 거죠. 팔아서 돈이 들어오는 걸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재고자산으로 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다. 자, 요 뒤에서 배울 이제 물량의 흐름 뭐 이런 것들 배우시는데요. 자,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팔았을 때 여기에 방향 일치하고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판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에 대한 걸 팔면 마지막에 남은 기말 재고가 최근의 가격, 즉시 시가인 현행 원가를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 자, 이런 설명들이 선입선출법에 해당되는 설명이다.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죠. 자,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재고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팔아야 되는 거죠. 뭔가 팔아서 돈이 들어오는 거죠. 판매 목적이어야 된다. 자, 이런 뭐 창고에 있는 것들을 이제 물건을 이제 내보내는 것들 팔아야 되는 거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 가지고 자 그래서 생산 과정에 소비를 되는 지출 금액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고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재고 제조회사의 모듈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팔아야 될 것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원료나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 소비되는 원재료 같은 것도 재고자산이라는 거. 자, 우리 재고자산의 종류에는 도소 매업을 하시면 우리가 상품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 외부에 구입한 물건을 이렇게 상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조업은 우리가 원료나 재료를 투입해가지고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또는 반제품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나라 이제 뭐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부속품을 다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 부속품을 우리가 이제 하도급 줘서 넘겨받아서 이제 제품을 조립하는 거니까 자, 이런 걸 이제 그 하도급 회사들은 이제 반제품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자, 요건 이제 두 개 다 같은 논리로 보시면 돼요. 회계학에서는. 자, 생산 과정에 되는 완성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재료와 원료를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원재료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자, 얘를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물건이 다 만들어지면 하나의 완성된 제품이 나오시는 거고요. 물건이 만들다 만 게 있죠. 미완성된 물건을 우린 제공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타의 것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착품, 지금 물건이 운송 중인 물건을 미착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를 소모성 물품들을 우리 저장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 원가에다가 부대비용, 운임 이런 것들은 원가에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에 포함한다. 제조 원가는 우리 재료비 들어가야 되고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월급도 줘야 되고 뭐 기타 전기세도 써야 되고 물도 써야 되고 뭐 이런 걸 이제 제조 간접비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 들어간 걸 우리 제조 원가, 물건 만들었을 때 원가를 제조 원가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자, 우리 일괄 구입도 있습니다. 뭐 우리 이제 의류 만드는 회사 미싱이에요. 미싱이 이제 전부 다 한꺼번에 사야 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학원에 컴퓨터예요. 컴퓨터는 일괄 구입하는 기계 장치 같은 거 일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공정 가치로 안분 계산한다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통상적으로 상품을 사고 팔 때 우리가 정상적인 물건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물건을 주고받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요 정상적이지 않는 물건들의 애누리하거나 또는 뭐 환출하거나 뭐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매입자 입장과 매출자 입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판매했을 때 이게 세일이나 우리 뭐 할인이나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데요. 회계학에서는 조금 논리가 좀 틀리다라는 거. 요거를 중점을 두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매입자와 매출자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 자, 매입 시 반품은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출이라고 얘기합니다. 매출자는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환입이 되시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하자나 결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값을 깎아주거나 이러면 애누리가 되시는 거고요.
매입자 입장엔 매입 애누리가 되시는 거고, 판 사람 입장에서는 매출 애누리가 되시는 거예요. 외상대금을 서로 주고받을 때 일찍 주고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조기에 외상대금을 결제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매입 할인이 되시는 거고요. 매출자는 외상값을 덜 받게 되는 거니까 외상값을 일찍 결제했을 때 덜 받는 금액을 매출 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논리는 자 우리가 얘기하는 포함해야 될 게 있고 포함하지 않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운송 중인 상품은 우리가 얘기하는 선적지,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게 있고요. 자, 이거는 매입자의 물건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된다라는 거. 또 반대의 논리도 생길 수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뭡니까? 어,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물건을 팔 때 들어가는 논리가 자 거기에 있는 상품은 누구 거냐 이거. 예를 들어서 이제 주문을 하셔서 주문했을 때 결제 안 하는 스타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린 웹에서 결제를 하지만 그 논리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순수하게 이제 뭐 예를 피자집에 옛날에 이제 전화로 해서 아직 결제 안 한 상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짜장면집에 짜장면 시켰을 때 결제 안 했을 때 논리입니다. 제발 좀. 자, 그러면 이 상품의 짜장면, 피자, 치킨은 여러분 누구 겁니까? 치킨집 사장님 거죠. 피자집 사장님 거. 내 거 아닙니다. 아직 결제 안 했기 때문에. 자, 이런 걸 이제 우리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판매자의 재고자산이다. 이 치킨, 피자는 결제를 안 했을 경우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적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위탁상품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자, 내가 팔 수 없으면 남에게 넘겨주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수탁자가 내 물건 받은 거잖아요. 나는 위탁자가 되는 거고 수탁자가 내 물건을 갖고 있는 창고에 있는 물건은 나의 물건입니다. 시송품이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뭡니까? 구입 의사를 전달하셨을 경우에 나의 재고자산이냐 아니냐 표시하기 전은 내 겁니다. 그 사람이 사겠다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내 재고자산이 되지 않습니다. 활부 판매는 우리 뭐 땡땡이 마트, 하이 땡땡이 마트에 가면 우리 뭐 에어컨이라든지 뭐 세탁기를 산다든지 여러 가지를 사셨어요. 근데 활부로 결제하는 순간 내 물건이 아니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죠. 인도하는 시점에 우리 매출로 인식을 합니다. 저당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담보를 제공한 자에 의한 논리가 이제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하신다는 거. 판매 가능한 재고 자산들은 우리가 판매율을 추정 가능하면 인도 시점에서의 판매된 경우에는 재고 자산에서 제외되시는 거고요. 자, 판매율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리가 인수하거나 판매 기간이 종료된 시점으로 판매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매매에 관한 등식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기초 상품에다가 단기 순매입액, 그 다음에 기말 재고액을 빼게 되면 이게 매출 원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자, 여기에 기초 상품하고 순매입액을 더한 거를 우리는 판매 가능액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팔 수 있는 금액. 자, 기말 재고액을 빼게 되면 요거는 이제 우리 매출 원가가 되시는 거예요. 자, 남은 금액은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되시는 거고요. 이 매출원가 계산한 건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오는 순매입액이 과연 뭐냐 이거죠. 이 순매입액은 전체 매입액에다가 아까 배운 이제 환출이나 우리가 애누리라든지 할인을 뺀 금액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순매입액이 되시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매출총액을 구할 때 순매출액을 따지게 돼 있어요. 순매출액의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우리가 팔았을 때 이익 금액이 얼마 남았는지에 대한 논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과연 순매출액이 뭐냐 이거야. 순매출액은 총 전체 매출액에서 반대 얘기 있죠. 매출했을 때 값 깎아준 거, 돌려받은 거, 외상대금 일찍 받았다. 그래서 외상값 덜 받은 거 이런 거는 빼줍니다. 그게 순매출액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게 타겟형의 대체라는 이제 우리 전산에 나올 때 얘기입니다. 자, 이게 적요 8번 재고 자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 우리는 얘를 타겟형의 대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원재료나 제품 이런 거 상품도 되고요. 자, 뭐 기부하는데 쓰셨거나 뭐 이러면 자, 좋은 일에 쓰셨잖아요. 다른 목적이죠. 이게 팔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 사용하시는 게 우리가 얘기한 타기정의 대체라고 얘기합니다. 견본품, 광고하거나 접대하거나 기부에 사용하신 거, 이런데 우리는 타계정의 대체를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재고자산에. 타계정 대체는 재고자산에 나오시는 거예요. 다른 데 나오시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있는 제품 원가, 반드시 원가 반출입니다. 자, 그래서 원가가 나가게 되시는 거고요. 자, 부가세는 나중에 이제 시가로 계산하시는 거. 그건 뭐 부가세 때 할 거고. 자, 접대 목적으로 가셨으니까 접대비가 되시는 거고요. 이 제품에다가 우리 전산으로 얘기하면 8번 타기정으로의 대체, 손익계산 반영분을 넣으셔야 된다는 거. 이거 안 넣으면 1점 마이너스 감점입니다. 자, 기말재고자산의 평가입니다. 자, 기말재고액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재고가 얼마큼 남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원가와 이익이 바뀝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관리를 할래?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량을 어떻게 관리하고 여기 있는 단가는 어떻게 산출했니? 마지막 남은 금액을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그래서 기말재고 수량 곱하기 단가는 우리 기말재고의 금액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수량을 기록할 때 넌 어떤 방법을 사용할 거니? 계속기록법이 있으시고요. 실지재고수사, 실사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혼합법,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하는 방법이 혼합법입니다. 자, 계속기록법은 계속적으로 기말 재고 판매 수량에 대한 걸 체크해 주시는 논리가 되는 거고요. 얘는 실제 재고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고 얘는 두 가지를 다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감모가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뒤에 나오는 감모는 뭐 망가지거나 부서졌을 때 그게 얼마가 됐고 그래서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혼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개별법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재고자산 단가 결정할 때 우리 고가품이라든지 이런 이제 금액이 큰 금액들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게 이제 고가품에 대한 논리 이런 것들 개별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선입선출법은 내가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파시는 거고요. 반대가 후입선출법이고 가중평균법은 자 우리가 얘기한 평균치를 내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이 있다는 거. 그다음 매출가격 환원법도 있고요. 자, 그래서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의 개별법은 우리가 얘기하는 고가품이나 우리 조선업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바로바로 원가와 이익을 산출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했고요. 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파는. 자, 이럴 경우에 선입선출법이라고 얘기해요. 선입선출법을 하면 물량의 흐름, 원가의 흐름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기말재고에 대한 공정가치를 제대로 표시할 수 있고요. 수익과 비용의 대응은 부적절하죠. 왜 그러냐면 자, 먼저 들어온 매입한 건 과거의 원가입니다. 현재의 수익으로 판매 수익을 기록하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에 대한 대응은 부적절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물가 상승 시에는 이익을 과대하게 표시합니다. 그러나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팔게 되는 게 우리가 얘기한 후입선출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물량의 흐름에 원가 흐름에 일치하지 않죠. 최근에 것부터 먼저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기말 재고가 적게 평가되는 거고요. 수익과 비용에 대한 대응은 가장 적절하죠. 왜 그러냐면 현재의 수익과 현재의 비용이 대응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대응이 적절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대 용어는 자 우리가 얘기하는 요겁니다. 요거. 이거의 반대 용어, 이게 되게 많이 내거든요. 이 장단점 객관식 문제 내기 때문에 이거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가가 상승되면 이익을 적게 계산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늦게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연 효과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단가를 또 결정하는 방법이 가중평균법엔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이 있는데요. 자, 계속기록법에 의한 이동평균법이고요. 얘는 구입 시마다 새로운 단가를 산출하는 방법이 이동평균법이고요. 그래서 이동평균 단가를 구한다 그래요. 전에 있는 매입액하고 수량 더하고 매입 금액 다 더해서 나눠진 금액이 이동평균 단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총평균법은 실제 재고조사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모두 동일한 단가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품 파는 회사예요. 옷을 만드는 회사인데, 자, 빨간 반팔티 하나만 만들어요. 이거 다른 옷 안 만든단 말이에요. 굳이 내가 무슨 뭐 구입할 때마다 뭐 단가 새로 구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기말 마지막 날에 하나의 단가로 모든 걸 산출하자. 원가 계산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동평균법이 아닌 총평균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얘는 전체 금액 총평균 단가 하나의
단가로 계산한다는 방법. 얘는 이제 매입시마다 구하는 거고요. 얘는 전체로 하나로 모든 거를 동일한 단가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매출 가격 환원법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백화점이나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요새는 뭐 이걸로 사용하지 않고요. 요새는 뭐 바코드나 QR코드가 너무 많이 발달이 돼서 굳이 이것까지 해가지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문제는 아니시고요. 자, 요 급수에 나오는 건 뭐 우리가 이제 사자 들어가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요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우린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느낌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예제 문제를 보시면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말재고가 얼마인지, 뭐 이동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보거든요. 자, 그래서 5월 6일 날 사셨어요, 이렇게. 6월 5일 날 100개, 자, 7월 7일 날 매출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매입 시에는 그냥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매출 시에 이제 확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매출 시에는 뭐가 됩니까? 수량만 체크하게 되죠. 여기는 원가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재고수를 부는 자, 그건 이제 이익 구할 때는 150개 곱하기 500원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구할 때는 매출 원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500원을 곱하시는 게 아니라요. 자, 원가부터 먼저 산출하고 기말재고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아닙니다, 제발 좀. 자, 그래서 먼저 들어온 거 먼저죠. 선입선출법이니까 얘가 선입선출법 요거. 그러면 얘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월 6일부터 내보내야죠. 자, 요때는 이제 수량만 체크합니다. 그럼 먼저 들어온 거 100개 내보내고 요 100원짜리. 그 다음 날짜에 남아있는 게 이 100개입니다. 그죠? 그 중에 얼마만 내보내면 되죠? 50개 얼마짜리에 120원. 이렇게 내보내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매출할 때 가격이라서 이게 매출 원가가 되시는 거고요. 다른 게 없으면 이게 전부 다 매출 원가가 됩니다. 그럼 결국에 마지막에 남은 건 120원짜리가 남는 거죠. 50개. 그래서 6,000원이 마지막 남은 기말재고를 얘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후입선출법이에요. 반대의 논리죠. 자, 나중에 들어온 것부터 먼저 최근에 거부터 파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파시는 거예요. 똑같이 7월 7일 150개를 팔면 자, 언제 거부터 얘가 최근에 들어온 거잖아요. 120원짜리부터 내보내고 그 다음 들어온 거 요거 5월 6일 날 거에 50개를 꺼내가면 되겠죠. 그러면 5,000원 나오시는 거고요. 잔고는 50개, 단가는 요 100원짜리입니다. 후입선출법은. 그래서 5,000원에 기말재고액이 남는다라는 거. 요 정도의 느낌을 아시죠? 자, 반대로 또 이동평균법이나 총평균법입니다. 그럴 경우에 자, 얘는 이제 매입 시마다 새로운 단가를 구해요. 5월 6일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6월 5일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단가를 구해야 되죠. 자, 얘 100개, 100원짜리니까 10,000원이시고, 6월 5일 날은, 자, 100개 120원이죠. 요거를 이제 두 개를 합쳐요. 수량을 더하면 200개가 되는 거죠. 금액 더하면 요게 22,0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요렇게 6월 5일 날 당시에 새로운 단가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요 두 개를 나누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이게 이동평균 단가. 자, 요렇게도 이제 물어봅니다. 자, 그럼 매출 시엔 수량만 체크하시는 거니까 170원에 이동평균 단가가 지금 우리는 얼마입니까? 110원에다가 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6,500원 이렇게 계산되시는 거고요. 마지막에 기말재고는 50개 남죠. 자, 110원짜리로. 그래서 5,500원이 기말재고가 되시는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자, 이동평균법이고 얘는 총평균법은 전체 하나로 단가로 계산하는 이게 이제 같은 단가와 수량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거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밑에 하나 더 거래가 있으면 이제 금액이 확 바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건 이제 논리만 아시라는 목적하에 요걸 보시라는 거예요. 7일 날 팔았을 때, 우리는 하나의 단가로 계산한다. 모든 매출을. 자, 그래서 얘가 아니라 여기 있는 총평균 단가를 계산해야 됩니다. 아까처럼 똑같습니다. 매입이 하나 더 있으면 요 단가가 틀려지겠죠. 그죠? 자, 여기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전체 금액을 나눈 게 전체 총평균 단가야. 자, 그래서 110원이 되시는 거고요. 여기에다 매출할 때, 뭐, 150개, 여기도 110원이니까, 16,500원이고, 기말 재고는 마찬가지로 이게 똑같기 때문에, 자, 110원에 5,500원. 이렇게 되시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총평균 단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는 매입했을 때, 여기에 매입이 하나 더 있으면 또 단가가 또 틀려져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동평균법입니다. 자, 기말 재고에 대한
상호 비교하는 방법이 그래서 얘가 같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은 반대 논리에서 결과. 자, 당기순이익 법인세 비용이 제일 큰 게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반대는 이제 매출원가 비용이니까 비용이 제일 큰 게 이거죠. 자, 이겁니다. 자, 물가 상승 시에 제발 좀. 디플레이션이면 반대 논리가 생겨요. 우리는 이제 시험 문제가 대부분 물가 상승 시에 대한 논리니까. 자, 감모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감모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상품에 대한 게 그대로 갖고 있으면 수량을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맞잖아요. 망고가 여기 있는데 이게 애플 망고인데 이게 이제 그린 망고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 그대로 있나요? 이렇게 막 썩거나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수량의 차이가 나중에 생길 수가 있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감모 손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량의 차이가 있으면 우리는 감모, 장부에 기록한 수량과 실제 수량이 틀리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감모 손실 처리한다. 자, 수량의 차이를 감모 손실. 자, 요의 원인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도난이나 파손이나 분실이 생겼을 때, 이럴 때 감모 손실이 생긴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상적인 감모 손실이 있고요.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이 있습니다. 우리 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정상적인 감모는 우리 영업비 비용 처리합니다. 여기는 이제 정상적인 감모니까 내 제품 재고 자산이 없어집니다. 그죠? 자, 요거는 매출 원가에 가산하시는 거고요. 비정상적 감모 손실은 영업비 비용 처리합니다. 자, 비용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고 자산 요만큼 없어질 거고, 그래서 저격 8번 타기정에 대해 제도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재고 자산 감모 손실, 영업의 비용 처리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일 땐 매출 원가, 제조 원가라고도 얘기하고 제조회사는 자, 비정상적인 논리는 우리 원가성이 없으면 영업의 비용 이렇게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처리한다라는 거. 자, 우리 평가 손실이 생겨요. 자, 얘는 이제 섬유 회사들이 이제 노란 게 희망에 대한 논리예요. 자, 그래서 이 노란색 옷들은 희망을 상징하는 논리죠. IMF 때하고 우리 이제 코로나 때 이 노란 옷들이 되게 많이 유행을 했어요. 이런 색깔들이. 자, 요거는 이제 1900 좀 6.25 전쟁 이후에 이게 명동거리입니다. 이 패션을 보시면 한복도 입고 다니시고 이게 땡땡이가 이때는 참 유행을 많이 했대요. 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자, 이 금액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평가 손실이라고 해요. 뭐 재고 자산이 진부화가 된다, 품질 저하나 유행이 막 지나가지고 장기차가 되면 이럴 때 이제 우리 평가 손실이 생겨요. 이제 금액의 차이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자, 그래서 이런 논리가 생기면 실제 금액과 시장에 내놓으면 과연 이 금액을 얼마 받을까? 이제 시가잖아요. 거기에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우리 평가 손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생긴다. 아까는 감모 손실은 수량의 차이가 생겼을 때 감모 손실이라고 얘기하지만 금액의 차이가 생겼을 때는 우리 평가 손실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 자, 이게 가격이 하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잖아요.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그럴 경우에 우리 매출원가에 가산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렇게 이제 사후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충당금으로 이렇게 모아놨다가 다시 회복되면 이걸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비용에 가산하시는 거고요. 흔히 얘기하는 얘는 충당금은 재고자산에서 빼라. 외부에 표시할 때는 그리고 회복 시에는 경제적 사정이 이제 좋아져가지고 정상적으로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회복이 된 거거든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에 뺐던 걸 어떻게 해야 돼? 차감하면 되겠죠. 가산한 논리를 비용에서 뺐던 거를 다시 더해야 됩니다. 가산의 논리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반대의 분계의 논리가 생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매출원까지 차감하시는 거고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더 이상 사후적 관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이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차별에 갖다 없애주는 분계로 회복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과연 여기에 공정가액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제품이나 상품은 팔아서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외부에 내보내면 시장에 내놨을 때 가격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우린 이걸 순수령 가능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내다 놓으면 얼마를 받을까? 그래서 여기에 받을 금액을 계산할 때는 추정이에요, 추정. 이게 얼마를 받을지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추정 전체 판매 가격에다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비용을 뺀 금액을 우린 순수령 가능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재료는 똑같은 뜻인데요. 얘는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자, 우리가 원재료를 투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다 놓고 파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는 이걸 대체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뭐 밀가루를 빵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반죽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이걸 현행 대체 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게 저가법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 종목별로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 유사한 방법인 조별 평가도 가능하다. 대체적으로. 자,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중요한 요인은 얘죠. 평가 손실, 평가 충당 환입. 요거를 명확하게 하시면 되겠죠. 기출문제 보시면 재고자산에 대한 분류 항목은 그렇습니다. 회계법인이 업무용으로 구입한 우리 컴퓨터는 뭐가 됩니까? 유형자산, 비품이에요. 임대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임대용으로 보유 중인 주택은 유형자산이죠. 얘는 팔 게 아니잖아요. 경영 컨설팅 전문 회사의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유 중인 유가증권은 이게 내가 매번 사고 파는 게 아니고요. 요거에 대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했으니까 요건 투자한 거예요, 투자. 투자 자산이 되시는 거고요. 조선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판매용 제조 중인 만들고 있는 선박은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재고 자산이죠.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한 재고자산을 매입액이 매출원가로 기록되고 수익과 비용에 대한 대응이 부적절하다. 그죠?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기 때문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그랬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모두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감모 수량의 차이가 생겼을 때는 우리 정상적인 원가성이 있는 건 매출 원가에 가산하지만 우리가 비정상적인 감모는 우리가 뭘로 처리한다? 영업의 비용 이렇게 처리한다 그랬죠. 자, 이거 틀리신 거고 후입선출법은 일반적으로 물량의 흐름에 반대이다. 맞죠? 거꾸로 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출원가를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기초하고 매입액 더하고 기말 뺀 게 매출원가입니다. 그러나 할인이나 운임 같은 게 있으면 더하고 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초상품 500만 원이시고 매입 금액 200만 원에서 매입 할인 빼줘야죠. 환출 빼주고 자, 이런 거 애누리 빼줍니다. 요게 이제 순매입액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임이 있습니다. 운임. 매입 시 운임은 원가에 가산하시는 거예요. 매출 시 운임이 아니라 상품값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얘를 더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 상품 다시 200만 원을 빼시면 자, 우리가 얘기하는 매출 원가가 51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